지금 뭐 집값 못 잡는 게 보유세를 지금 뭐 안 올렸기 때문에 뭐 이런 거다. 그러려면 보유세가 거의 하나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러면 음. 부동산이라는 걸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건데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정부도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체다. 정부 세입 중에 하나가 세금인데 세금을 10을 말린다? 자, 세무님, 앞서 보유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유세 관련된 상담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의 상담이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보유세만 딱 듣고자 오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이제 주택 수가 좀 있다 그러면은 이걸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 건지, 뭐 시장에 내놓는 게 나을 건지, 차라리 자녀한테 증여하는 게 나을 건지, 뭐 이런 고민들에서 이제 보유세 고민이 많으신 건데,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는 주택수 많으신 분 제 고객 중에 430채? 옛날에는 막 15채는 막 흔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4채가 있다 그러면 우와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진짜 2채입니다. 좀 많다 그러면.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택수가 막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종합부동산세가 엄청 높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이들 이미 자산의 리밸런싱을 다 하셨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지금 보유세에 대해서 올라갔었을 때 막 부담스럽다 그런 거는 오히려 막 한 주택이 너무 하이해졌고 나머지 한 채가 더 있는 상황, 이런 분들이 좀 고민이 있는 거지 엄청 대다수에게 이게 해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짊어져야 되는 부담은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 빨리 이동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요걸 많이 물어보는 거죠. 오히려 2채, 3채를 더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할 거냐 아니면 보유를 할 거냐 이런 상담이 주를 이룬다는 거군요. 그 와중에도 5월 9일 전에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 이제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매물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네. 그분들도 이번 정권에서 확실히 부동산을 좀 많이 갖고 있지 말라는 시그널이네라고 해서 진짜 정리하실 분 많으세요. 근데 그때 정리하셔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서 또 돈을 더 버시고 뭐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자본시장으로 집중이었고 주택수 줄이자 했으니까 그것을 성실히 실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5월 9일 그 덕택에 약간 한두 달 정도 조정의 시간 좀 있긴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다주택자 매물이 정말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아직 정리 못 하신 분들은 어떤 선택의 이런 방법이 있나요? 첫 번째는 이제 5월 9일 전에 저랑 상담하셔서 이제 보유세가 이 정도면 버티겠다. 그냥 쭉 가져갈게.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쭉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변수를 말씀드렸죠. 제가 공시지가 10% 정도 계속 매년 상승했었을 때 시뮬레이션을 그려드렸지만 공시지가 요즘 막 40%씩 올라간 아파트도 있고 제가 알기로 엄청난 하이엔드 주택이 47% 올랐거든요. 그래요. 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47% 올라간 거는. 1년에. 예, 그러게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는 세율이 좀 더 빡셌다. 거기다 조정 대상 지역 두 번째 주택부터 중과세 언제든지 도입될 수 있다. 그런 시뮬레이션 되면은 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염려해라. 뭐 그래 말씀을 드려놨는데 아마 이제 세제 개편안 나오고 나서 그러면은 그때도 세율이 너무 비싸면 그땐 진짜 증여하겠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갑자기 바뀌더라도 올해 종합부동산세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호흡이 좀 긴 세금인데 이 26년 7월 말에 종합부동산세로 이제는 중과세를 좀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알려주더라도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고지서를 받는 건 27년 11월이거든요. 12월 달에 받죠. 그리고 27년 6월 1일자에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과세 대상자지 않습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진짜 국회 통과한지 보자. 12월이나 1월까지 통과되는 거 보고 진짜 통과됐네? 그러면 그때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그럼 만약에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 중과세율이 뭐 8, 90% 양도세를 내는데 이분들이 진짜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는 걸 보고 연말에 만약에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그럼 증여세금은 세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제 양도소득세랑 이제 증여세를 또 비교를 자녀분한테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저가 양수도가 또 가능하거든요. 좀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자금이 좀 있으면 너가 그냥 내 거 사가. 왜냐면 내가 유동성이 없다.
너가 좀 사주면 그 돈으로 내 노후 생활을 하마. 뭐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 말씀 잘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다. 그러면은 아직 비과세 기간이 있으니까 내가 양도세 부담이 많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막 3주택자에 비과세가 안 나온다. 그럼 82.5%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게 주택 가격이 근데 의외로 세 개 주기에서 꼭 한 채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이 정도에서 그냥 중과세 내더라도 얼마 안 내네. 그러면 그냥 자녀한테 팔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이 재산 가치는 높은데 증여세는 이런 기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18억에 샀고 지금 20억밖에 안 됐다. 그럼 2억에 대해서만 중과세 내면 되니까 얼마 안 나올 수 있는데 만약 이걸 증여를 해준다 그러면 2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오히려 증여세가 더 많이 낼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기준점이 다르다.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대해서 내는 거고 증여세는 지금 갖고 있는 재산가액에 대해서 내니까 요걸 시뮬레이션을 꼭 돌려보고 좀 유리한 걸 선택해라. 근데 증여세는 이제 최고 세율이 과세 표준 30억 넘어가면 50%니까 일반적으로 양도세보다 낮아요. 근데 이제 지금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무는 또 항상 달리 돌아가니까 그게 아파트라고 하면 서울이랑 경기도 뭐 12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인 지역의 아파트라고 하면은 사실 증여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세입자가 있다. 네. 그러면 채무가 있을 거잖아요. 그 네. 사람의 임대 보증금이 있을 거니까. 그럼 임대 보증금이 6억이다. 그러면 이렇게 승계해 주는 조건이 부담부 증여거든요. 그러면 6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돼요. 근데 진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그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이제 정의는 유상 이전을 받으면 실거주 2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세입자 살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좀 같이 사실 거다 2년간. 네네. 이게 말이 될 리가 없으니까. 네. 이제 방 하나만 주시면 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선 공실 만들고 오셔라. 그러면 공실 상태에서 증여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많이 짜세요. 좀 세금은 엄청 비싸지만 만약에 이제 순수하게 이제 집을 비운 상태다. 그러면 이게 10억의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세입자 내보낼 때 결국은 부모님이 이거를 전세 보증금 우선 내줘야 되잖아요. 그 유동성이 없으면 이 진행 자체가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금이 뭐 3억이었다. 3억을 내줘야 이분이 이제 이사를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거기서 이제 거주한다 뭐 이런 조건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는 실거주 들어가서 이제 10억짜리 이제 온전한 주택이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건데 10억 정도가 돼도 증여세가 상당해요. 한 2억 4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증여세보다 더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증여 취득세입니다. 예, 왜냐하면 증여자 주는 사람이 다주택자인데 그 증여를 하려는 주택이 시가 표준에 공동주택 가격이랑 개별주택 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 받는 자녀가 취득세를 갑자기 3배를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4%를 내야 되니까 10억짜리 받으면 갑자기 취득세만 1억 2,400. 뭐 국민주택 채권 사고 뭐 하면 거의 1억 3천 넘어버리니까 이거를 낼 수 있냐 자녀가.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말씀드린 게 10억 넘어가면 자녀가 기본 현금성 자산 25%가 없으면 증여도 안 된다. 예, 실행 자체가 안 된다. 이러기엔 가능합니다. 취득세만 먼저 있다. 취득세라도 내고 증여받은 날이 뭐 예를 들어서 7월 1일이다. 그러면 증여 취득세는 그날 내야 되겠지만 증여세는 3개월이 있거든요, 시간이. 왜냐하면 7월 말부터 이제 8, 9, 10, 10월 말까지 이제 증여세에 뭐 신고랑 납부인데 그 전에 전세 세입자를 드리면 돼요. 왜냐하면 순수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실거주 2년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들여서 그걸로 본인의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내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연출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저 전세 세입자 갑자기 나간다 했었을 때 자녀가 돈을 내줄 수 있겠냐. 고민 진짜 해보고 해라. 그래 말씀드립니다. 딱 들어봐도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리스키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 보이네요. 그 과거에도 뭐 보유세를 좀 강화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때도 뭐 집값이 그렇게 잡히지 않고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뭐 보유세를 좀 강화한다면 집값이 좀 안정화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타이밍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대내외적 환경을 따져봤었을 때 제 개인적 생각에는 그게 집값에 뭐 이렇게 조정을 준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다른 정책적으로 계속 신호를 줬지 않습니까? 이제 5월 9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도 할 거고 막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가 별로 없습니다. 다주택자 포지션을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더 좋아진 것도 전 그 생각이라고 봐요. 야, 주택하지 말고 주식하자. 주식으로 다 몰려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쌈짓돈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뭐 체력이 있는 분들이 남아 있는 상태라 뭐 주택 가격 무슨 상관이야, 막 이래버리는 상황이라면 영향이 엄청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뭐 주택 가격을 내린다? 오히려 반대 개념으로 뭐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세입자분 나가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살아버릴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이제 임대차 매물은 거의 사라질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 이제 상담하셨던 분들도 태반이 그랬는데 사실 그 막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제 이런 분류를 좀 나눠서 좀 결이 나눠져 버리면 좀 이게 서로 막 다투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제 고객분들 중에도 10년, 15년간 임대료 1원도 안 올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냥 살다가 가세요. 이런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뭐 자산 가치 올라가면 뭐 그걸로 됐지. 뭐 욕심 뭐 그래 안 부리신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상담하면서 제가 이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 말씀드렸더니 아니 내가 그러면 연마다 3천을 더 내면서까지 세입자를 생각해 줄 수는 없겠다. 나도 이제 노후 생활이 있는데 월에 250씩 거기다가 퍼부으라고? 와, 그건 안 되겠네. 그러면 세입자 내보내고 월세 새로 세팅해야겠네. 그러게 딱 마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보통 그 인터넷 어떤 댓글들을 보면 야, 지금 뭐 집값 못 잡는 게 보유세를 지금 뭐 안 올렸기 때문에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맞아요. 그러려면 보유세가 거의 지금 상황으로 안 되고 거의 한 서너 번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걸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건데 그거가 또 정부 차원에서 그게 맞는 걸까? 왜냐하면 폭등과 폭락을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시장에 매물 넘쳐나고 폭락을 원하시는 방향일까? 그건 또 아니라고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보유세를 낼 만큼의 강도를 조절해야 정부 차원에서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정부도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업체다. 근데 사업체의 고객의 씨를 말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정부 세입 중에 하나가 세금인데 세금을 씨를 말린다? 그러면 모든 거를 국가한테 팔아버리거나 그냥 공매로 던져버리거나 그러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원하는 방향일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럼 세무사님, 우리가 보유세 증가를 좀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보통은 이제 단독 명의 말고 공동 명의로 이렇게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효과가 좀 많이 좋나요? 이게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다 공동명의를 했었는데 이게 최악이 된 케이스가 이제 이번에 세제 개편에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건 좀 빡세지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1주택을 공동명의하는 거는 언제든지 거의 저는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9억 원의 이제 종합부동산세 할 때 공제를 받기 때문에 18억 원까지는 거의 세금이 안 낼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제 공동명의는 비율이 5대5라는 가정으로 어쨌든 5대5를 가정으로 하면 1주택자는 오케이. 근데 2주택자부터 그것도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미 지금 세제 개편안 나오기 전에 의원 입법으로 올라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부터 이제 보유세 중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모든 보유 구간의 세금, 종합부동산세가 2배씩 올라가거든요, 거의. 이게 환장하는 게 부부간에 각각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그냥 1주택자로 세금 내요. 근데 이거를 50%씩 두 채를 갖고 있으면 조정대상 지역 내 두 채씩 갖고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가 돼요, 둘 다. 그러니까 황당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 유리하다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툭 바꿔버리니까 갑자기 내가 엄청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상황이 분명 올 겁니다. 근데 또 가액이 근데 두 주택을 갖고 있고 50%에 합산을 했는데 그게 9억 미만이고 뭐 그러면은 부담은 많지는 않을 텐데 근데 주택 가격이 계속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사실 뭐 정부에서는 그 보유세 관련해서 우리나라 뭐 보유세가 뭐 선진국보다 조금 낮은 편이다.
그래서 좀 높여야 된다. 뭐 이런 기조로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어느 기사를 좀 보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대비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혹시 거기 관련된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바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선진국이라고 하면 뭐 미국을 많이 드니까 뭐 취득 보유 처분 단계를 다 말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만 얘기하면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미국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취득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첫 번째 주택 매매 취득할 때 뭐 1에서 3% 정도고 근데 내가 이제 3주택자다 뭐 이러면 중과세 맞으면 갑자기 이게 10에서 13%로 되니까 아주 높은 취득세율을 이미 내고 있고요. 그다음 보유세 부분도 이제 제가 아는 바는 물론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은 이제 처음에 취득했었던 가액에 보유세를 매기거든요. 매입 가격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가격이 재산정돼서 거기에 보유세율을 고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따져보면 실효세율은 낮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세 번째는 팔 때 양도소득세도 우리나라는 이미 뭐 최고세율 82.5%의 중과세율 존재해버리는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그 비과세도 좀 더 낮추겠다 뭐 이런 상황인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031 제도라 그래서 내가 10억에 팔았으면 일정 기간 이내에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주택을 취득하면 이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을 해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죽을 때까지 가요. 그러면 죽을 때 상속세를 많이 내지 않냐? 네, 우리나라는 상속세랑 증여세가 과표가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OECD 평균에서 실효세율이 거의 1, 2위를 다투고 거의 압도적으로 좀 많이 상속세를 내는 편인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부부간에 380억까지가 안 내요. 뭐 190억씩 각각 안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억짜리가 쭉 사고 팔면서 죽을 때까지 뭐 50억이 됐다. 상속받을 때 상속세 0원. 이렇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좀 보고 보유세만 이렇게 핀셋적으로 딴 나라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걸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유리한 것만 뽑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을 좀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러면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매물로 내놓으라고 하면은 출구라도 좀 내주셔야 오케이 더 안 살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안 살게요. 팔고 빠지겠습니다. 주택 사는데 뭐 죄송할 것까지 하네. 제가 이 시장을 이제 네. 떠나겠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좀 힘들잖아요. 네. 엑시 구조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상황에서 상속으로 넘어갈 건데 요즘 제가 상속을 이제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상속 문의가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난 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많은 분들이 다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 결국 상속세로 다 내요. 도중에 살아생전에 안 팔면. 근데 상속세가 이런 식입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클로즈한 것도 건데 상속세가 막 5억, 10억씩 내는 사람이 엄청 허다해요. 근데 6개월 이내에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상속인들이 그거 받아서 다 금매로 던져요. 세금 내려고. 제가 오죽하면 빨리 종신보험 가입해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할 정도인데 그런 구조로 어떤 단계든 간에 우리나라는 끝에는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보유세 부분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이 조금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하나가 사실 지금까지 말 안 한 게 있는데 보유 중에 세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임대소득세예요. 임대소득세.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언급을 안 하고 싶어요. 언급을 하면 막 그게 반영이 될까 봐 두려운데 네, 임대료를 받았을 때 그걸 이제 소득세로 맞습니다. 네. 내야 되는 부분을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기준시가 12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좀 빼주고 있거든요. 간주 임대료도 좀 빼주고. 근데 최근에 언급했던 게 뭐냐면 임대 이렇게 받는 거 불로소득이다. 이거 세금 구조 자체를 별도로 계산하자. 그런 얘기가 이미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두렵습니다. 너는 그러면 그냥 여기에 35% 돼. 막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물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세수가 많이 거치겠죠. 근데 그 세수는 이제 분명 누군가의 돈이냐, 집주인의 돈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임대 시장은 월세는 저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안 살면 되지.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서울에 안 살 수가 있습니까? 모든 직업이 거기 있는데 하다못해 서울 인근에 그 빨간 버스 다니는 데라도 살아야 되고 GTX 라인이라도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지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나비 효과처럼 네. 좀 큰 어떤 이런 변화로 좀 다가올 수는 있겠군요.